네, 다음 질문으로는 이번 월드컵에 저희가 저희 조에 같은 조에 지난 월드컵 우승국이 있었죠. 네, 독일이 저희와 같은 조였었는데 말도 안 되게 네, 4위를 하고 16강에 탈락을 했죠. 이렇듯 보면은 이제 월드컵 징크스라고 하죠. 우승국 징크스. 네, 월드컵 우승국 징크스라는 게 존재가 하는데 전 사실 브라질이 떨어진 것도 그렇고 브라질은 그나마 8강까지 갔지만 그렇죠. 네, 근데 독일이 설마 진짜 우리나라보다 더 밑에 순위를 할까? 족꼴찌였죠. 족꼴찌였죠. 족꼴찌로 골득실을 저희가 0이고 독일이 -2. 네, 그래서 설마 했어요. 설마 했는데 왜냐면 제가 유니폼 최근에 산 것 중에 그 베르너, 네, 베르너 유니폼도 샀고 뭐 토마스 밀러도 샀고 스타급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다가 맞아요. 이제 특히나 베르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뭐 장신의 공격수보다는 빠르고 뭔가 돌파력이 있는 그런 어떤 공격수가 이제 새로 신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스피디하면서 뭔가 이렇게 테크니션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떨어졌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월드컵 우승국 징크스와 그 다음에 이번에 독일이 왜 그 징크스를 이겨내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그 독일 대표팀은 사실 1년 전부터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만 좀 나오긴 했어요. 그렇게 화려한데도요? 네, 화려하고 그런 팀이긴 하지만 왜냐면 일단 그 첫째는 그거예요. 이제 웨즐리 선수라던가 캐디라, 토마스 벨레 이런 선수들이 뭔가 예전에 전성기 때 폼보다는 좀 많이 내려온 게 소속팀에서 경기에서도 보였고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조금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월드컵 본선에 가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술적으로 보면 이제 4-2-3-1 시스템을 쓰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블 볼란테에 위치하는 토니 크로스, 그렇죠. 사미 케디라 이 두 선수가 사실 수비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선수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전문적인 수비 미드필더는 아니거든요. 토니 크로스 선수는 이제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케디라 선수는 그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서 전방으로 침투를 해서 골도 넣고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이제 토마스 밀레의 문전 침투를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인데, 그 두 명의 조합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어요. 사실 역습을 받을 때는 그쪽 라인에서 좀 끊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최근 경기들을 다 지켜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습을 맞을 때는 미드필더 수비 사이 관계가 계속 벌어지고 수비가 계속 뒤로 처지다가 상대 빠른 이선 플레이어들에게 좀 그 공간을 내주는 경향이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이 또 전술적인 부분에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토마스 밀러, 오른쪽 윙으로 뛰는 토마스 밀러 선수가 문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득점을 해주는 그런 루트가 어떻게 보면 독일 공격에서 약간 핵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마스 밀러가 오른쪽에 묶이지 않고 중앙으로 가기 위해 가는 과정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오른쪽 풀백에 키미 선수의 오버래핑이 좀 강제되는 면이 있었거든요. 좋든 싫든 이 선수는 공격적으로 나가서 어떻게든 오른쪽 라인을 장악을 해줘야 토마스 밀러의 그 움직임 자체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게 독일의 어떤 그런 득점력을 상승시키는 어떤 그런 전술적인 그런 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습을 맞을 때 키미 선수의 뒷공간 거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제 그 토너먼트에 갔을 때는 진짜 강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불거지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이제 본선에 가가지고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흔히 독일 축구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기는 축구. 이 팀은 경기가 안 풀려도 상대 자책골을 유도를 해서라도 결국에는 이기는 팀이다. 그래서 그런 독일 선수들의 어떤 위닝 멘탈리티, 어떤 정신적인 측면이 그런 단점들을 좀 상쇄를 시키고 강점들을 부각을 시켜서 본선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시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조별 예선 통과는 무조건 한다. 16강, 8강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이고 단지 우승 후보 팀과 맞았을 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독일 대표팀이 자랑하던 그런 위닝 멘탈리티라든가 정신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매너리즘이 좀 빠진 게 아닌가. 독일 대표팀이 뭐 레브 감독이 지휘봉을 맡고 난 다음에 그 2008 유로 대회 준우승을 했었고 2010년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었고
유로 2012도 4강 올라갔고 네네. 2014년 월드컵 우승, 2016 유로 4강. 어떻게 보면 나가는 대회마다 무조건 4강까지 올라가. 그리고 2014년 실제로 우승까지 했고 네. 그 주축 멤버들이 그대로 오고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약간의 방심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뭔가 목표 의식적인 측면에서 다른 절실한 팀들에게 조금 이제 밀리지 않았나. 네. 사실 월드컵이라는 무대 자체가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정말 절박한 무대잖아요. 한 네. 경기 한 경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동기부여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이 그 전술적인 문제와 결부가 되면서 네네. 이런 사태를 낳지 않았나.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2014 월드컵 때 스페인에게도 나타났었던 문제고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이탈리아, 그러니까 전대 우승국들에게 항상 나타나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는 무대 자체는 선수들에게 가시면 갈수록 더 절박해지는데 전대 우승국은 아무래도 동기부여 차원에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 밀려버리는, 한순간에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도 독일 대표팀에게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네네. 아무리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맞아요, 지면은 떨어지는 거는 그렇죠. 그들도 분명히 어떤 동기부여가 충분히 됐을 거고 자극이 네네. 됐을 건데 맞아요. 네. 도대체 왜 한국한테 졌을까? 맞아요. 바로 그게 이제 포인트죠. 네네. 마지막 경기 스웨덴전도 마찬가지였고 네네. 한국전은 독일이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때 사실은 그 경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대응을 되게 잘했어요. 전술적으로. 네, 되게 잘. 그때 좀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네네. 한데 우리나라 팀이 일단 기본적으로 4-1-4-1 시스템을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장현수가 혹시 그 일이었나요? 그렇죠. 그 일에 위치하는 선수였고 그리고 전방에 이제 구자철 선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 구자철이 뛰었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문선민 선수가 들어갔고 네네네. 오른쪽에 이재성 선수가 들어갔고 그렇죠. 최전방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고 근데 포백 라인이 형성이 됐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게 경기 전에 되게 말이 많았었어요. 그쵸. 예. 근데 아무래도 신태용 감독이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 본선을 앞두고 독일이 치렀던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운영 형태와 사실 조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4-1-4-1로 시작을 하면서 네. 경기가 진행이 되면 장현 선수가 후방으로 압박을 하고 수비를 할 때는 내려와서 5백을 형성을 해주고 그러면서 독일 대표팀의 공격 운영 형태가 그거잖아요. 최전방에 베르나 선수가 있고 이선에 위치하는 그 측면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투톱 시스템 두 명의 공격수를 이제 밀고 들어온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장현수 선수가 내려오면서 3백 형태를 만들면서 이제 대치를 해줬고 오른쪽은 이제 그 독일의 왼쪽 풀백이죠. 헥토르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는 그 루트를 막았었고 그리고 왼쪽은 이제 그 홍철 선수가 이제 고레츠카 선수, 그 독일의 라이트 윙이었던 고레츠카 선수의 움직임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비 방어를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다듬었고 그런 대응 자체가 일단 기본으로 좋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왼쪽에 문선민 선수가 들어갔어요. 사실 우리가 좀 의아했거든요. 문선민이 왜 들어가죠? 네, 독일이라는 팀을 상대로 하는데 그래서 의아했는데 이래서 들어갔구나. 문선민 선수가 사실 공격적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활동량이 되게 많고 투지가 엄청난 선수잖아요. 그 선수를 킴미 선수에게 면막을 시켜버리더라고요. 킴미 선수가 이제 독일의 빌드업 전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를 차지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이제 오버래핑 하지 못하도록 문선민 선수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움직임을 계속 성가시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경기의 어떤 리듬이 조금 이제 흔들렸고 그러면서 이제 킴미 선수의 오버래핑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일의 그 라이트 윙의 움직임도 죽어버리고 어떤 그런 연쇄적인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진 경기가 아니었나. 일단은 저는 장현수가 미들로 나오길래 신태용이 장현수를 수비로 둬서 욕을 먹어서 또 올렸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장현수 역할이 키였네요. 그 그렇죠. 독일전에서 3백을 형성해주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좀 좋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조현호 선수라든가 김영건 선수 이런 개인적인 그런 활약도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진짜 슈퍼세이브, 그 헤딩 슈퍼세이브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조현호 선수. 그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구자철이라든가 이재성 선수라든가 이런 미드필더들이
그 독일의 플레이메이커인 토니 크로스를 계속 압박을 해주고 왼쪽에 문선민이 킴미 선수를 계속 성가시게 만들어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독일의 그 패스 리듬을 좀 흔들어 놓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매끄러운 공격이 잘 안 나왔어요. 공격은 계속 몰아치는데 그 확실한 상황에서 슛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작용을 했고 그리고 장현수 선수를 수비적으로 제3의 센터백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 독일이 이제 양측 윙 중에서 한 명을 이제 공격적으로 올려 세워가지고 두 명의 공격 형태를 만드는 그런 공격 형태를 3백으로 좀 묶여버렸고 그런 전술적인 그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흔들 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스웨덴전을 그렇게 느슨하게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상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월드컵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스웨덴은 잡고 가야 된다. 맞아요. 근데 도대체 왜 스웨덴전에 그렇게 느슨하게 움직이고 설렁설렁 걸어다니고 거기다 김신욱이 나왔냐는 거죠.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1명의 김신욱이 있는 팀한테 한 명의 김신욱을 세워봤자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 거냐. 차라리 그에 반대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능력을 가진 예를 들어 작지만 빠른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선수들 특히나 뭐 이승우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선수들을 좀 이렇게 앞에 포진을 시켜서 손흥민과 함께 이렇게 뭔가 만들어가는 뒷공간을 좀 이렇게 뚫을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그 경기에서 김신우 선수가 왜 나왔는지 그 김신우 선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스웨덴 수비가 너무 편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전술을 썼다면 사실 신태용 감독은 한 60분, 70분까지는 이제 조금 버티다가 스웨덴이 그 70분 이후로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뭐 이승우 선수라든가 좀 공격적인 윙어 카드를 꺼내들면 승부수를 던지겠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썼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최전방에 왜 김신욱을 세웠느냐.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거든요. 사실 그런 전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최전방에는 좀 빠른 선수들, 좌우 측면으로 좀 넓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를 두는 게 스웨덴의 그 발들인 수비수들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가 스웨덴전 이전에 펼쳐졌던 경기들을 보면 뭐 4-4-1을 쓰든 뭐 원톱 시스템을 쓰던 그 관계없이 최전방에는 빠른 선수를 뒀어요. 그리고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더라도 기성용 선수가 어떻게 드론 패스를 놓잖아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최전방에 중앙에 위치하는 선수가 사이드로 쭉 빠져주면서 그 기성용 롱패스가 들어가고 상대 중앙 수비수를 좀 측면으로 데려가주면서 양측 중앙으로 들어온 양측 윙이 문전으로 파고들 수 있는 루트를 계속 만드는 패턴을 계속 사용을 해왔었거든요. 항상 그렇게 경기를 해왔었고 우리가 잘하는 패턴인데 왜 하필 스웨덴전에서는 그거를 버리고 김신욱을 넣었을까? 그게 트릭이었던 걸까요? 그 트릭이 뭘까요? 글쎄요. 사실 궁금하긴 한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양측 윙이 너무 내려와서 수비를 하지 않나. 그래서 역습을 나가야 되는데 이 발빠른 양측 윙이 너무 내려와 있으니까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중앙에서 어떻게든 한 번, 두 번 연결을 해서 침투하는 상황에 나와요. 근데 너무 출발하는 집이 너무 뒤쪽이다 보니까 앞쪽으로 쭉 달려나가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순간에 계속 이제 엇나갈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이제 결정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손흥민이 볼을 잡더라도 혼자 치고 다니는 거는 되는데 따라와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패스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측 윙이 조금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미드필드 라인의 고자철 선수, 이대성 선수 어떻게 보면 조금 공격적인 선수잖아요. 그 선수들 배치를 하면서 수비 쪽에 그 수비적인 어떤 그런 활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측 윙을 좀 더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고요한 선수라던가 이런 수비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중앙에 두면서 중앙 미드필드 지역에서 어떤 수비적인 그 활동량을 확보를 해요. 그러면 윙어들 좀 올려 쓸 수가 있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나왔더라면 역습을 할 때 윙이 볼을 받는 위치가 좀 더 위쪽일 것이고 역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았어요. 그렇죠. 그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70분 정도까지 지치길 기다리고 나서 한 방을 이제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다면 그 70분 동안 그래도 그 멤버를 빡세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그 멤버 운영 자체가 좀 아쉬웠던 거예요. 역습을 나갈 수 있는 수비적인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습을 나갈 수 있는 카드를 몇 가지는 확보를 해둬야 확실하게 확보를 해둬야 상대가 이제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우리가 수비 쪽에서 역습으로 나가더라도 계속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경기를 대등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런 카드가 없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수비적으로 뒷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네,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웨덴은 그냥 가둬놓고 팬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지쳤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과정에서. 그렇죠.